네, 여러분들의 돈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머니인사이드 돈터뷰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민소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니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 않았어요? 금세 그러니까요. 2주 만에 단풍도 근데 너무 예쁘고. 단풍 볼 여유가 없어. 단풍 좀 보고 사세요. 아, 맞다. 지난주인가? 네. 지난주 목요일인가 이대를 갔었어요. 강연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교정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쁘죠.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여자 네. 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신촌은 많이 가봤는데 네, 어렸을 네. 때고. 그리고 거기가 워낙 교정이 이쁘다 보니까 관광객도 엄청나게 많고. 그쵸.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단풍을 든 거 보면서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곧 있으면 연말 12월 끝나요. 그니까요. 뭐 했다고. 25년도 끝납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 같은 거 다 잘. 저는 계획을 안 세우는 게 계획이에요. 너무 계획이랑 목표만 세우고 살았어서 그냥 계획 없이 앞에 있는 것들 잘 해결하자가 목표였어요. 그럼 잘 해결하셨나요? 나름 오, 잘 해결했던 것 그러면 같아요. 뭐 성공적인 거죠. 연초에 무슨 계획 세우셨어요? 저도 별로 이렇게 딱히 계획을 제가 극제이예요. 여행을 갈 때도 진짜 엑셀 파일에다가 엑셀 파일까지는 아니고 그 구글 스케줄러 있죠. 네. 거기에 이제 시간 분 단위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다녔던 사람인데 한 번은 이제 피인 사람과 이제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인생을 막 사는 것 같고 어떻게 이게 인간인가 뭐 나랑 안 맞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한 번은 진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놓고 내려놓고 피처럼 한 번 갔다 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네. 제가 그래서 여행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어차피 계획을 세워놔도 그게 계획대로 그대로 안 돼요. 사실 맞아. 인생이라는 것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 계획이라는 거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것도 문제지만 구체적으로 뭘 세워놓는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면서 열심히 살자. 맞아요. 아. 하지만 자산 관리는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세워놔야 돼요. 내년에 지금부터 이만큼에서 수익률을 5% 낼 거야. 이건 계획대로 안 돼요. 그런데 내년까지 1,000만 원을 모을 거야. 그러면 적금으로도 모으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 하나하나 실천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돈 좀 많이 모아야지 이래버리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네. 뭐 A, B, C 플랜을 짜면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월급을 전부 대출 이자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단은 월급이 전부 다 대출 이자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집이라는 주택이라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자산 형태가. 모르죠. 이게 대출의 질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자산을 축적하기 위한 대출인 거니까 그거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과하네. 월급 대비해서 소득 대비해서 이만큼은 그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차를 사는데 할부라든가 뭐 냉장고를 바꿨어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거 이자로 나가요 라고 한다면 안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집값이 한 2억 정도 올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근데 그게 이제 순수하게 내가 대출이 집을 사기 위해서 받은 대출이라면 상관없는데 여러 가지 대출이 있고 집 사는 거는 일부고 나머지 대출도 다른 소비성 부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욕을 반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집값이 오른 거 말씀하셨는데 집값이 올라도 당장에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식도 사놓고 아무리 주식이 올라서 기분이 좋더라도 팔아야 내 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집은 올랐다고 팔거나 떨어졌다고 손절하지 않는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 오르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가는 조금 별개로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디테일하게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청주시에 사는 29살 회사원입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 전에 모아뒀던 현금은 모두 결혼식 준비 및 주택 구입에 올인했습니다. 빚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저는 오피스텔 구매, 남편은 차량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또 저의 전세 사기 등 지금 빚이 전세 상당히 사기. 많이 남아 있어서 월 급여의 70% 정도가 이자, 소량의 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 사기 이거 진짜 참 문제네요.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적금을 들기 시작했지만 사실 제가 그동안은 남는 돈들을 전부 다 쓰면서 살아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모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보이고 캄캄합니다. 제 목표는 주택 구입 및 전세 사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제외한 빚을 탕감하는 것과 적절한 금액을 모아서 자산을 형성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아이 계획도 있어서 아기 낳기 전에 빚이라도 탕감하거나 아니면 보유 현금이라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이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빚 탕감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저축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빚을 탕감하면서 동시에 저축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뭐 일단 근데 탕감은 남이 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빚을 탕감하는 거지 내가 빚을 탕감할까? 좋아. 2억 중에 1억은 날려버리겠어. 이거 하니까 빚을 갚느냐 저축을 하느냐 혹은 빚 갚는 것과 저축을 동시에 하느냐 이게 고민이시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갚아야 될 빚이 있고 굳이 갚지는 않아도 될 빚, 일으켜야 될 부채, 이거는 빌리는 게 좋다 하는 빚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성격마다 다른데 어떤 건지 한번 빚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자, 같아요. 그럼 상황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님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일단 남편 소유의 대출 2억을 낀 3억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뭐 70%꽉 찍었네요. 그쵸. 네. 작년 6월에 집을 매매했고 주담대금리 3.8%, 30년 상환, 5년 고정 후에 변동금리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대출 8천을 낀 1억 5천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또 아내 소유라고 합니다. 투자 및 임대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월세를 받고 있고 세입자에 따라서 달에 45에서 60만 원 오피스텔 구입 원금 플러스 이자 월 8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월세 플러스 아내 월급 포함해서 상환 중이라고 합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타 지역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지역에 큰 대기업 공장이 들어온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무한 연기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끝난 지가 좀 됐는데. 자, 그 다음에는 전세 사기 빚이 8,500만 원이래요. 결혼 전에 아내가 살던 집을 전세 사기당했다고 하는데 이자를 내면서 경매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구입 시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 생겼다고 했고 신차 구입 할부 2,8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신차가 5,800이었는데 결혼할 줄 모르고 남편이 그냥 샀대요. 할부는 3년 조금 넘게 남았고 월 75만 원씩 납부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분, 이 부부의 월급도 살펴봐야 되겠죠. 네. 먼저 남편분께서는 월 세후 약 400만 원 중 21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있다고 합니다. 빚 내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구입하는 데 썼고요. 신차 할부 아직 나가고 있고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빌렸던 신용대출 50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님 선물로 드린 안마의자도 할부가 월 10만 원씩 2년 6개월 정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아내, 이 사연을 보내주신 감자님이죠. 월 세후 약 360만 원 중에서 7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원금 플러스 이자 있고요. 빚 내용은 오피스텔 구매, 전세 사기집 전세 대출 이자 및 들어갈 때 빌렸던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이 월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지출 상세 내역을 먼저 볼까요? 일단 여기에서 일단 지금까지도 정보가 일단 이 차 남편분이 이제 결혼할 줄 모르고 차를 사셨다고 했는데 그랬으면 결혼하면 안 되죠. 그래요? 차를 샀으니 결혼할 줄 모르고 아니라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결혼을 무슨 뭐 동전 뒤집기 해가지고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 사람을 지금 놓치면 안 되니까 한 거죠.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결혼할 줄 모르고라는 건 알지 못했어가 아니라 결혼은 내 계획에 없었어. 일단 계획이 없었던 거죠. 없어서 차를 샀으면 결혼을 안 하거나 야 그게 말이 되냐? 그 차 때문에 결혼 안 해? 그러면 차를 없애야죠. 잠깐만 연봉이 지금 세후 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5,800만 원짜리 차를 샀다고요? 5년 할부를 했으면 2년 전의 상황에서 5,800짜리 차를 산다. 진짜 결혼할 생각이 없었네요. 근데 이 감자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와 마음이 너그러우시다. 결혼해 주셨잖아요. 사랑한 거죠. 사랑해서 그랬으면 이거는 일단 1번 이게 문제가 있고 집을 산 거는 괜찮습니다. 자산의 구입이니까 차는 그냥 소비재예요. 그리고 또 산 게 뭐가 있어요? 안마의자 할부. 어머니 마음은 알겠어요. 효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다른 거 포기해야죠. 할부 10만 원씩 2년 6개월이면은 얼마에 260만 원? 이자 빼고 한 200만 원 남짓하려나? 그 돈이 없어가지고 10만 원씩은 엄마한테 효도할 수 있다. 할 수 용돈을 있죠. 안 드린다면. 할 수 있죠. 근데 그 효도하려고 한 게 안마의자를 사드려야지. 근데 안마의자 살 돈은 없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지. 마음은 알겠지만 분에 넘치는. 예를 들어 엄마가 막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에르메스 버킨백. 엄마를 위해서 사주고 싶잖아요, 마음이야.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버킨백을 사러 갔더니 에르메스에서는 뭐 그런다며요. 뭐 요만한 거씩 뭐 사기 시작해야 몇 된다면서요. 개씩 사야 그걸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하는 대학생이 어머니의 버킨백을 위해서 돈 모으는 족족 에르메스 가가지고 뭘 산다. 이게 정상이냐. 산신령님이 효심이 지극하여 너에게 뭘 주겠느냐. 이래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소득에 비해서 분에 넘치는 소비는 아닙니다. 400만 원 버시는 분이 26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어머니를 위해서 사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할부로 샀다라는 건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없을 수준의 소득이냐? 아니죠. 못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데 차도 사고 결혼 준비를 해서 신용대출 500만 원을 받는 게 이게 맞나? 결혼이 갑자기 하게 된 건가? 진짜 할 줄 모르고 있다가? 그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 봐요. 아직 갑자기. 아기는 없다고 하니까. 네. 이거 소비 습관부터 바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갚아야 될 빚과 굳이 갚지 않아도 될 빚 중에 갚아야 될 빚 중에 제일 심각한 거예요. 할부. 지금 당장. 자동차 할부, 어머니 선물로 드리는 안마의자 할부.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최악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빚이 있으면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아야 되지 않나라고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소비성 부채. 어떤 게 자산을 모으는 부채냐? 그럼 주택 혹은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아요.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를 위해서 나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빌려야 되고 학자금 대출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이것도 무조건 빌려야 되는 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 소비를 위한 대출도 있잖아요. 이걸 산다고 해서 가치가 오르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동차 감가상각되면서 가치 떨어지고 뻔한 거고 안마의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소비를 위한 대출은 특히 경계해야 되는데 할부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이거 차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팔아요? 네, 분에 넘치는 소비라고 봅니다. 저는 아쉽죠. 그러니까 차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게 이거예요. 한번 이렇게 가면 못 돌아와요. 팔아야죠라고 하는데 이걸 파는 분들이 진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봐. 청주시에 살면 대중교통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대중교통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를 탈 건 아니다. 한 달에 꼭 이 차는 아니다. 75만 원씩 납입을 하면서 타야 될 상황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돈을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시기는 미혼일 때 아니면 아기가 없을 때. 결혼해서 아기 없을 때까지예요. 근데 지금은 여유롭죠. 오히려 400 벌죠. 아내 360 벌죠. 물론 지금 상황이 뭐 대출이자 내느라 월급이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이 태어나죠. 아내분 소득이 반토막 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생기죠. 지출은 무조건 늘어나죠. 그리고 첫째 아이에게 대해서는 그냥 막 쓴다고요. 맞아요. 지출 막 늘어나면 감당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소비 수준은 이만큼 올라왔다. 지금 타는 차가 5,800이면 뭘까요, 이거? 테슬라 모델 Y. 야,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 밑으로 못 가요. 그랜저를 뽑았다? 그 사람이 차를 팔고 아반떼를 탄다? 그거는 뭘 해도 될 사람이라고 봐요. 타던 차를 파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적인 어떤 고통이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차의 규모가 줄어들고 안 좋은 차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차와 그렇지 못한 차. 누가 봐도 좋은 차라는 건 그냥 비싼 차예요. 하차감 좋은 거. 좋은 차는 몇 그런 거. 본인 스스로 느끼는 상실감이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은 뭐냐면 남들이 보는 시선. 야, 제가 제네시스 끌고 다니는 애가 저거 팔아가지고 저 아반떼 중고를 타고 다녀? 망했나? 나한테 차라리 와가지고 직접 물어봐 주면 아니 나 투자를 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 라고 물어봐 주면 고맙겠지만 안 물어보죠. 안 물어보고 그냥 말하는 것도 싫어 근데.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는 것만 같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견디고 타던 차를 팔고 안 좋은 차 싼 차로 갈아타시는 정도의 결단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뭘 해도 한다. 뭐래도 한다. 그래서 그게 그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 마음이 그래 차를 한번 팔까 정도의 고민이라도 할 정도의 이건 있어야지 차는 안 되고요 라고 하면 글렀습니다. 죄송하지만 글렀어요. 뭘 생각이 없는 거다 그러면. 그죠. 이걸 또 합리화시킨다고요. 이제 할부 2년 끝났으니까 3년 타고 이거 10년 타면 되잖아. 네. 이게 모든 물건을 살 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팔아가지고 받게 되는 중고차 가격 그거 선수금 밀어내고 그 차 사봐야 별로 나가는 거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은데가 그러니까. 전부 다 머릿속에서 그리는 합리화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안 돼요. 그러면 더 싼 차를 사야 돼요.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아반떼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한 15만 킬로 뛴 아반떼 정도 사야 되겠네요. 200만 원에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세요. 그렇게 가야지 이 가격에 내가 마음에 드는 수준의 차를 타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근데 이런 소비가 왜 안 좋냐. 할부가 제일 최악의 습관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소비에 관성이 생겨버립니다. 네네. 그 줄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할부가 끝나면 그만큼 또 쓸라 그래요. 맞아요. 아이폰 17 나왔죠. 그거 할부 끝날 때쯤 되면 18 나오고 19 나옵니다. 맞아요. 자동차도 뭐 75만 원씩 할부 끝나죠. 그럼 애 태어나요. 맞아. 애 태어나면 이거 SUV로 바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막 AI 글라스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얼마나 또 사고 싶겠어. 그러니까 저는 경계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미혼, 젊은 사회초년생일수록 처음엔 여유로워요. 2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쓰면 얼마나 풍족해요. 오마카세를 한 달에 한 두세 번 가도 맞아. 야, 쟤 뭐야? 재벌 2세야? 최저임금을 받아도 혼자 살 때는 부모님께 얹혀 살 때는 오마카세 한 달에 두세 번, 서너 번도 갈 수 이때 있어요. 근데 제일 경계해야 될 때 그쵸? 같아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때가 돈을 가장 많이 모으고 잘 모을 수 있는 시기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가 돈을 가장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기예요. 쓰기도 너무 좋아요. 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망나니가 돼버립니다. 맞아, 맞아. 근데 이러다가 결혼을 하죠? 고통스러워요. 심지어 둘이 같이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은 한쪽의 배우자를 만나면 이거는 불화의 시작입니다. 아마 지난주 시간에 그랬을 거예요. 경제관이 어긋나는 건 이거 못 만난다. 나중에 무조건 문제 생긴다. 네. 이거를 이제 둘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자님의 가장 큰 사연은 월급을 전부 대출 이자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원금을 갚는 거 여부를 떠나서 집 같은 경우에는 원금을 갚든 안 갚든 자산을 위한 대출이잖아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소비예요. 오피스텔도 전 약간 갸우뚱한 게 지금 8천 대출을 꼈죠. 그럼 원금을 갚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순수하게 이자가 한 300, 400 정도 나갈 거란 말이죠. 300만 원 나가고 받게 되는 월세가 1년에 720, 60만 원 받으면 그죠? 이거 빼고 나면 420인데 투자한 금액이 한 7천 정도? 7천 정도에 400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할만한가? 그러니까 지금 원래 호재도 있었는데 이 호재도 완전 그것 때문에 그런 밀린 거죠.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투자를 잘못한 건데 그러면 계속 갖고 있어도 될 것이냐 아니면 팔 것이냐는 좀 어떻게 생각을 돼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 호재가 조금 물 건너 간 것 같은. 저는 별로. 진짜 오피스텔은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걸 특히나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라는 게 1번은 입지잖아요. 네. 모든 부동산이 사실 그렇기는 하지만 오피스텔은 특히나 입지고 아파트에 어찌 보면 대체제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이요 그러면은 빌라보다는 더 좋은 무언가. 나 빌라는 좀 치안, 보안 이런 것도 불안하고 관리나 이런 것도 불안해서 사시는 것들. 아파트는 너무 비싸. 그런데 오피스텔은 그래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관리비도 조금 비싸지만 그래? 그렇게 대체제. 투자의 목적으로 보자면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오피스텔이 나중에 따라오르고 떨어질 때는 오피스텔 먼저 쭉쭉 그쵸. 빠지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투자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무언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기업 공장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투자하셨다라는 거. 요거는 실패한 투자로 접어두는 게 어떨까? 그럼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만 있다면 정리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가 마이너스 보고 파는 건 크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산 가격에만 해도 팔면 사실은 손해이긴 해요. 이자 낸 거 뭐 이런 거 등등 따져보면 하기는 한데 얘 때문에 못하는 결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대출 원리금 들어가는 고정비용 생겼죠. 안에 껴있는 목돈 7천만 원이 지금 깔고 앉아있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들 있죠. 앞으로 집도 이제 3억짜리 집 대출 2억 끼고 샀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자금 그리고 남편과 아내분의 소득 대출 일으켜가지고 지금 갖고 계신 이 3억짜리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는데 이것저것 분산하는 거 좋은 거 하나를 살 수가 있는데 어정쩡 이런 것들. 그럼 만약에 이 두 분은 서로 이제 경제를 공유하는 사이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오피스텔을 정리를 했어요. 거기서 남편이 근데 우리 차는 계속 가지고 가자. 너 오피스텔 정리했으니까 우리 목돈도 조금 생겼고 돈이 좀 절약이 됐으니까 그 차는. 오피스텔 다시 사. 근데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것 다시 같아. 사버려.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이제 차를 먼저 팔든가 차를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되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오피스텔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안마의자도 사지 않은 상태라면 차와 안마의자 오피스텔을 살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쵸? 아니잖아요. 맞네. 그러면 잘못된 결정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되네. 거꾸로 생각해요. 주식에 물리신 분들 그거 착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60%인데 조금이라도 지금 물타기를 할까? 고민을 하시는데 그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기 그러니까 물타기를 고민하겠죠? 이 주식 살래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 결정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매몰 비용 때문에 어찌 보면 이미 없어진 돈을 어떻게든 만회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이분들도 차 이거 결혼할 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렇다면 결혼을 했으니 이 차는 아니고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좋고 더 튼튼한 차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이 선택은 잘못된 거라는 그걸 과감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실패나 내 잘못된 선택에 대한 걸 과감하게 인정을 해야지 뭔가 달라지지. 이러면 뭐 줄이냐 하면 인터넷 요금 이런 거나 줄이고 앉아 있어요. 2만 원, 3만 원. 그래요. 이런 것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복잡하다 너무. 만약에 오피스텔을 팔게 된다면 그 돈을 뭐 차나 이런 데에 다시 메꾸지 말고 오히려 집을 조금 더 넓히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데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자산을 늘리는데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갖고 계신 대출 중에 마이너스 통장 이자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거 없애버리시고 지금 이분들의 첫 번째 빚은 저는 이제
갚기 편한 거. 안마의자 상환하면 한 달에 10만 원 여유 생기죠. 신차도 이게 전액 할부가 아니면 처분을 하면 없어지는 빚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알아두실 게 할부를 전액 할부를 하게 되면 그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차를 못 팔아요. 근저당이 걸리거든요. 집을 살 때도 근저당,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근저당 걸리고 100% 내가 할부를 하게 되면은 근저당이 걸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자 이게 5억짜리 집이요. 요 물창금만큼 대출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인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채무까지 인수해 와서 5억짜리 집을 3억 대출 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대출 껴있는 거 3천 주고 산 차 내가 이거 전부 할부인데 3천 대출이 껴있어요. 그중에 한 50만 원 갚았어요. 이거 채무까지 인수해 가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안 되는 이유가 감가가 돼서 그 차의 가치가 대출의 잔액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이건 팔려고 내놔봐야 차값이 얼마야? 3천, 대출이 얼마야? 3,500. 응? 그렇네요. 이렇게 돼버려요. 감가가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전액 할부인 차는 차를 완전히 대출을 다 갚은 다음에야 근저당이 설정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팔 수가 있어요. 전액 할부가 이렇게 무시무시 위험한 거다. 이분이 만약에 전액 할부다? 그럼 오피스텔 팔아가지고 이거부터 없애고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전액 할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큰 거 굵직한 거부터 딱 없애면 티날 수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하셔라.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의 월 소득과 비교해서 지출이 어떻게 나가고 있을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주거비로는 117만 원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부부 합산 월 소득이 700에서 한 800 정도 세후 이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네. 주거비 117만 원은 아파트 대출이 한 달에 약 100만 원 상환 중이라고 하고요. 관리비가 17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식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배달은 달에 2번 정도, 많지 않네요. 외식은 달에 4번 정도, 나머지는 남편은 회사에서, 아내는 도시락 또는 밖에 나가서 간단히 사 먹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로는 아내는 40만 원, 남편은 30만 원으로 줄이기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점심을 사 먹어서 그런가? 그러신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맞벌이 부부가 아침, 점심, 저녁을 집에서 해 먹기는 힘들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돈이 더 나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네. 보험료 약 30만 원이라고 어휴. 하는데요. 남편은 치과보험, 실비, 종합보험, 상조 2구자 총 18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네. 아내분께서는 종합보험 7만 8천 원인가요? 네, 상조 2구자 그리고 총 11만 8천 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차량 유지비는 55에서 6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출 원리금 상환 차량 할부 뺀 거잖아요. 차량 할부는 월에 한 75만 원 납입 중이니까 여기서 75만 원을 더해야 돼요. 차 때문에 들어가는 게 집보다 얼마나 많네. 그러면? 그러네. 이게 무슨 달팽이에요? 진짜네. 이게 뭐예요, 이게? 근데 왜 남편 아내 따로 각각 차량을 각각 차량을 뭐야 소유하고 그럼 있으니까. 차가 2대잖아. 네, 아내는 그나마 할부가 없으신가 봐요. 남편과 아내 각각 차량 청주니까 그러니까요. 출퇴근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는데 따로 그러면 사고감일 수도 있구나. 지방에 사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지방 사시는 공무원분들 한 4, 5년 전에 상담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삶이 너무 윤택한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주거 비용이 확 빠지니까 맞아요, 많이 줄어들죠. 똑같은 30평대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렇게 커뮤니티가 다르다. 이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살 수가 맞아요, 있나. 맞아. 딱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저축을 훨씬 서울에 사는 분들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을 왜 차에다가 갖다 버리냐 지금. 청주에 살고 계시면 거의 뭐 회사가 세종일 수도 있고. 차는 있어야죠. 그러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량을 중점적으로 고르셨어야죠. 3, 40만 원이면 전기차는 분명히 아닐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남편분께서 30에서 40만 원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아내분께서는 25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남편과 아내 각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요. 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하고 기름값 내역만. 기름값만 남편분께서 3, 40만 원. 이건 차를 빨리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차가 지금 주거 비용보다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건 이게 제일 큰 그러니까 거죠. 남편분만 그럼 한 110만 원이 나가고 있네요.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그리고 아내분께서는 기름값 딱 25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심지어 이러면 그냥 남편분의 직장의 지근거리로 이사를 가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그럴 수 있어요. 수도 있겠다. 네,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주거비 110만 원씩 내면서 출퇴근하기 위해서 110만 원씩 또 내고 있다? 왜? 그리고 저축은 총 120만 원, 두 분이서 함께 120만 원입니다. 아내 월급으로 100만 원씩 저축 중이라고 해요. 한 달 됐다. 이제 한 달 됐다고 하고요.
월 20만 원씩 각각 10만 원씩 여행 적금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행 적금? 네, 이건 3달 됐다고 이건 하네요. 저축 아니죠. 이거 빼버리세요. 물론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한 예비비를 모으는 거는 가정 경제를 잘 끌어나가기 위해서 충격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저축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쓸 돈이잖아요. 할부한 거와 뭐가 달라요? 여행 다녀오고 그 여행 다녀온 비용을 할부로 내고 있어요와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쓸 돈 모으고 있어요예요. 그동안은 못 모으고 살다가 이제야 조금씩 정신 차리고 아끼며 살려고 합니다. 멘트를. 정신 차리시려고 했으면 이제 제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게끔 지금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이대로 두 분이서 살면 상관없어요. 딩크다. 그러면 즐겨도 돼요. 그쵸. 뭐 굳이 모으는 거 우리 국민연금 정도에 그냥 세액공제용 연금저축 해가지고 퇴직금 찔끔 보태면 노후에 크게 그렇게 막 궁핍하게 살진 않아요. 두 분이서 사시는데. 근데 아이도 낳을 거고. 그쵸. 그렇다. 아이 낳을 계획이 있나요? 아이 낳을 계획이 계획이 있다고 있어요?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딱 모으기 좋은 시기인데. 지금 제일 모으기 좋은 시기고 지금 모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고. 그리고 이제 통신비는 10만 원, 남편이 6만 원에서 7만 원 나가고 있고요. 아내는 알뜰폰? 아내분은 되게 잘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아내분이 돈 관리를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내분이 보내신 사연이잖아요. 네. 아내는 알뜰폰으로 14,000원, 그리고 집 인터넷이 16,500원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자, 고정비 약 1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차량 할부 75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안마의자 10만 원. 안마의자 10만 원, 결혼 준비 결혼 준비 대출 상환 이것저것 합치면 90만 90만 원. 원이 90만 원이 내 수준보다 과한 소비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지금. 자, 아내분께서는 전세 사기 건물 대출이자 약 17만 원에서 20만 원 납입 중이고요. 이건 어쩔 수 없고요. 8,500만 원 상당.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네, 투자로 구입한 오피스텔 빚 상환으로 60만 원, 개인연금 10만 원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아내 고정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사용한 전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쇼핑에 주로 소비를 했고요. 앞으로는 정말 아껴 살려고 합니다. 네. 계속 아껴 살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할까 봐. 네. 뭐라고 자꾸 소장님이 아니, 때릴까 봐. 이만큼 세게 말해야 요 정도 움직이지. 그냥 괜찮아요. 쇼핑에 뭐 주로 누구든 그럴 수 소비 있어요. 아껴 살려고 합니다. 어떤 소비든 포기할 자신이 있어요라고 좋아요. 보내주셨어요. 자신이 근데 이게 감자님만 이러신 건지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좀 고구마님도 이러시면 이러신 건지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차부터 없애실 차량 생각하지 마. 할부 남편분의 차량. 남편분의 차량 그리고 차가 필요할 거예요. 하다면 유지비 적게 드는 걸로. 하이브리드 전기차 하면 또 비싸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유지비용 적게 되는 하이브리드 중고로 사시거나 아니면 경차로 사시거나. 차는 이동의 수단입니다. 이동 수단이니까 최소로 하셔야 되고 아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될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무리 좋은 신발 아무리 좋은 청바지를 입으면 뭐해요. 나중에 그게 해봐야 무슨 뭐 나중에 다 어차피 의류수거함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 수준에 아무리 좋은 차를 타봐야 나중에 가서 의미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실 때가 아닙니다. 자산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든든하게 자랑을 해야죠. 그러면은 뭐 오피스텔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처분했을 때 그 돈을 저축에다가 일단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쵸.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이분들의 저는 그게 궁금한데 아이를 언제 낳을지.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되면은 이제 많은 게 달라질 거거든요. 지출도 늘어날 거고 소득도 줄어들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이직을 하게 될 것이냐도 달라지잖아요, 상황이. 자녀를 낳을 계획이 단기간 내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비상금 먼저 모아놓고 현금 정도는 좀 쌓아두고 안전한 거에 어디 뭐 굳이 막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아니면 지금 집을 언제 사셨죠? 결혼식 준비 및 주택 구입에 작년 올인했습니다. 6월에 사셨네요. 이랬습니다. 내년 내후년 6월 정도에 갈아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랐으면은 뭐 세금 부담도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돈으로 조금 더 좋은 집을 가거나 아니면 남편의 기름값을 아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쪽으로 해도 지금 합산소득이 7,800이에요. 연간 1억입니다. 실수령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적지 않은 금액 치고 이 금액 치고 3억대의 집을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충북 청주니까 여긴 집값이 싸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집은 또 거기 나름에서 비쌀 거거든요. 맞아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거. 차라리 그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돈을 묻어두셔라. 갚는 건 잘하시잖아요. 연체도 안 되고. 괜히 어디에 어정쩡하게 뭐 10만 원, 20만 원 나눠서 뭐에 펀드에 투자하고 뭐 하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끌고 가시는 게 훨씬 낫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어떤 소비든 포기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출 내역을 보면 사실 돈 쓰는 거는 식비밖에 그게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굵직굵직한 거. 괜히 식비에서 뭐 줄이려고 노력 좀 하지 마세요. 식비 80에서 현재 목표는 아내는 40.
40, 남편은 30, 70으로 줄이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니 크게 굵직하게 나간 거 차량 유지비로 한 달에 120씩 나가는 게 있는데 할부를 없애는 게 최우선이네요. 최우선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저축을 넘어가는 걸로. 주택담보대출은 갚아봐야 효용이 없습니다. 일단 목돈 넣어봐야 한 달에 줄어드는 원리금 상환액이 거의 차이 없고 지금 2억 대출 받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라고 했잖아요. 2천만 원 갚아도 10만 원 줄어들어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들은 갚는 빚이 아니고 소비성 부채부터 먼저 상환을 하셔라. 잠깐 아까 말씀드린 꼭 받아야 될 빚, 그중에 이제 학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학생이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어서 갚고 있는 중이거나 혹은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얘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이 있든 아니면 부모님의 돈으로 등록금을 내주든 무조건 받으셔라.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은 금리가 지금 제 기억으로 한 1.9% 올해? 금리도 낮아요. 돈이 있으면 학자금 등록금 낼 돈으로 예금 넣어놓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에요. 근데 그거 해봐야 몇만 원 차이인데요.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취업해가지고 본인이 상환하게 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아, 그래요? 원금뿐만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원리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지금 한 500을 받았어요. 500을 두 번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을 나중에 취업해가지고 1년에 100만 원씩 10년 동안 갚으면 1년에 100만 원 할 때 15만 원을 공제를 해줘요. 이런 재테크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요. 개꿀 15% 확정 수익. 네. 이 제도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 친구들. 이분들은 학자금 대출을 못 받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장학금 받을 때 조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런. 근데 그게 있던데 생활비 대출 그건 안 대학생. 돼요. 아, 그래요? 네, 그거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교육비 세액공제 안 됩니다. 순수 학비를 위한 학자금 대출은 이러니까 얘는 금리도 낮으니 무조건 끌고 가셔라. 무조건 받아야 되고 취업했다고 해서 왕창 갚지 마라. 특히나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5년 동안은 소득세 90% 면제입니다. 이거 갚아봐야 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소득세 안 내면서 살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걸 갚는다고 해도 그 이자 찔끔찔끔 쌓인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학자금 대출은 무조건.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꼭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닌데 청년들이 대학생들에게 주는 특혜죠.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비성 부채 없애시고 그리고 나서 집에 상환되는 건 이건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납입을 하시되 목돈을 더 넣지는 마셔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유동자금으로 돈을 모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아, 요 정도 모을 수 있는데 1년 뒤에는 얼마 모이겠다. 2년 뒤에는 얼마 모이겠다. 그 상황에서 1년 뒤에 아이를 낳으면 소득이 얼마로 감소하니까 요만큼이 줄어들겠네. 이런 계획이 보이지 지금 이거는 이대로 가면 지출만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했을 때 요즘에는 각자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생활비만 서로 입금을 하고 어떤 유형의 관리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같이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모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효율도 가장 좋고 새는 돈도 없고 그냥 너 그럼 따로 나 따로 같이 해서 이걸로 투자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냥 공동의 재산인 거예요. 너 따로 나 따로 하게 되면 새는 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너는 너대로 우리 요만큼 생활비 보태고 알아서 저축해. 그러면 생활비 보태고 내 용돈 여유롭게 쓰고 맞아. 하면서 저 쓰게 된다니까. 네, 노는 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을 섞게 되면 그래 나 쓸 돈 네 용돈 쓸 거 빼고 생활비 빼고 나머지는 저축해가 돼버리니까 노는 돈이 생길 수가 없고 그리고 공동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쉬워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A 플러스 B 얼마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 얼마 모았어? 나 얼마 모았어? 공개를 했을 때 서로 화들짝 놀라는 그거밖에? 왜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이제 의심의 싹이 틉니다. 분명히 딴 주머니 차고 있구나. 아니 20년을 생활을 했는데 돈을 3천밖에 못 모았다고? 어딘가에 나 모르는 1억을 꽁쳐놨거나 네. 실제로 그런 부부들이 많거든요. 맞벌이 하시는 부부들 중에 막 은퇴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달라고 막 얘기 들어보면 배우자분 모르게 갖고 있는 돈은 있어요. 그거를 나쁜 데다 쓰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불안하니까 마음에 안 식죠. 네, 스스로 모은 비상금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 이 배우자는 우리 가정에 돈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이거 대출금 어떻게 하냐, 집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혼자 고민해요. 야 우리 은퇴하면 한 달에 대출이자 이거 어떻게 100만 원씩 내?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분 생각에는 나 그 정도 여유는 있는데 나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혼자만 고민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고민하면서 집을 팔자라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이 반드시 지금 팔아야 될 건 아니고 오히려 오를 것 같은 호재도 있어. 안 팔아야 돼. 이분 입장에서는 안 팔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 가지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되죠. 안 되죠. 욕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야 집값이 아무리 올라갈 전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소득이 끊기잖냐. 그러면 이 집 파는 게 맞지 않아? 집값이 오를 거야. 걱정하지 말고 일단 기다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사정을 모르면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낼 때 답이 안 나오거나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사실 공개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맞벌이가 아니더라도요? 네, 그렇죠.
맞벌이가 아니면 특히나 더 그러셔야 돼요. 그래요? 네, 맞벌이가 아니면 한쪽에 소득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도 용돈은 반드시 각자의 용돈이 주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애 키우느라 사회생활도 이제 안 하고 용돈 안 써요 라고 해도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정도는 개인의 여윳돈을 할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돈을 조금 뭐 모아가지고 내 마음의 안정도 생기고 나중에 개인적인 무슨 일이 생길 때 나만 아는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이 친구가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만 진짜 이 부모님도 막 알고 지내고 그런 분한테 가가지고 아유 30만 원, 50만 원이 아깝지 않은 분인데 이게 내가 쓸 돈이 따로 없네? 내 돈이 없네? 그게 이제 용돈이 모여져 있으면 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이러면 맞아. 누구? 처음 들어보는데? 결혼식 때 왔었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로 또 이상한 진짜 싫어.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봤어요. 왜 저거 가지고 싸우지?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니까 맞벌이든 외벌이든 개인의 용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돈 관리는 합쳐서 하는 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고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관리는 한 명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돈을 어떻게 굴리는지. 그렇죠. 의사결정은 물론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둘이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은데 리더. 리더는 필요한 거죠. 하나 맡아가지고 요 돈 빠져나가는 건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 펀드에다가 20만 원 넣고 나는 청약에다가 10만 원 넣고 막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리할 리더 한 명은 정리할 필요하다. 리더 한 명. 둘이 같이 관리를 하지만. 어디 곳간의 열쇠를 쥐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골치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한번 시키면 어쨌든 공동의 돈으로 관리하되 한 명이 리더가 되고 한 명은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자님의 사연을 통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면서 나는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머니인사이드로 보내주시면 우리 소장님이 또 이렇게 뼈를 때려 드리니까 여기 이렇게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고 나서 좀 약간 후에 너무 뭐라 했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해야 돼요. 보내주신 고마우신 분인데 너무 뭐라 했나라는 후회가 살짝 드는데 또 어쩔 수 없죠. 근데 왜냐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뼈를 막 때려. 뼈를 맞고 싶어서 보내주신 거니까 일단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더 많은 사연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